저는 제주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짠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0년도에 2000년, 2001년 2해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요즘 뭐 어느 대통령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먹어봐서 아는데, 제가 살아봐서 제주도를 좀 압니다. 예. 그리고 해군 기지가 동해에는 이제 동해항에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진해, 목포, 평택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지금 하나 더 건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논리에 참 제주도는 아름답기 때문에 환경이 오손될까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의 그 산호초 군락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훼손될까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 국가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단 국가가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립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 존립에 정말 필요하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주도의 섬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섬은요, 제주도 서쪽 끝에 있는 차기도라는 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제로 할 서귀포 쪽은 아닙니다. 차기도 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제주도하고 첫 인연을 맺게 된 게 물론 제주도는 신혼여행은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가고 그 뒤로 참 제주도가 좋아서 한 번씩 꼭 그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할 때마다 제주도로 휙 날아가서 한 1박 2일 정도 또는 2박 3일 돌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에 그 어떤 도피처라 그럴까요? 뭔가 좀 굉장히 힘들 때는 가고 싶었던 제주 또 한 번 가면 또 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에 제가 제주도를 가게 된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 IMF가 딱 끝나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모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보건행정학과의 겸임교수로 한 7년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병원에서 간부로 근무를 하면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잘못 썼어요. 학과장이 보증을 써달라는 걸 잘못 써가지고 IMF 끝 무렵에 어디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제가 보유하고 있던 집도 아니고 건물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좀 꽤 돈 잘 벌었습니다. 저는 뭐 배도 탔지만 모으는 것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투자도 하고 해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에. 근데 그 건물을 날려버렸어요. 깔끔하게 날렸습니다. 처음에 딱 압류가 되고 나니 그러니까 보증을 섰는데 아이 뭐 갚으면 되지. 대출이 됩니까? IMF 때? 대출도 아니고 원래 또 건물 살 때도 어느 정도 대출을 안고 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죠. 결국은 압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입자들이 전부 다 세를 안 내요. 힘들더라고요. 압류를 당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풀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세를 안 내니까 그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대출 이자도 있고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안면 바꾸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 깔끔하게 날리고 참 사람이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아마 그래도 젊었을 때 한번 실패를 한 게 그 이후에 삶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도피처로 한번 제주도를 갔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뭐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뭐 물속으로 들어갈 생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도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한 3일 동안 내내 구석구석 그냥 뭐 차 타고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구석구석 평소에 안 가본데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무슨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 한 게 저 섬을 딱 봤어요. 서쪽 끝에서 차기도라는 섬을. 그것도 이제 석양이 질 무렵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가지고 멍하게 서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 또 갔습니다. 낮에는 이 모습이에요. 저녁에 해가 질 때는 석양이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렌트카 하나 빌려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때 차 안에서는 또 저웰이라는 가수가 부른 또 풀리시 게임이라는 바보 같은 게임이라는 음악이 또 쫙 깔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게 바보스러운 느낌도 들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마을에 3일째 갔던 날, 이 용수마을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고살리에서 찍은 거고, 이 용수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서쪽 끝입니다. 섬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 보면 하얀색의 리조트가 하나 있습니다. 3층짜리 제일 높은 집인데,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집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가만히 봤더니, 콘도형 막 일종의 펜션 같은 건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갔다가 주민분한테, 이게 왜, 이 좋은 집이 왜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집인데, 하도 사람들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3번이 바뀌었는데도 다 망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제주도가 주인이래요. 그 다음날 내가 도청을 갔습니다. 제주도를. 가서 관광국장을 만나가지고 어디 가니까 저런 집이 하나 있던데 저거를 내가 한번 불화받아가지고 한번 운영해보고 싶으니 한번 좀 주겠소. 그러니까 처음에는 웃긴 소리 하지 말아거든. 아무도 들어가서 거기서 도는 사람이 없다고. 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합의를 본 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 100만 원 주기로 하고 저거를 3층짜리를 통째로 제가 빌렸습니다. 그야말로 도피해서 제주도를 갔는데 저게 인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이제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자,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제주도로 가자. 집사람은 교사거든요.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하던 집사람 보고 한번 말아먹은 사람이 제주도로 가자 그러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만히 쳐다보더니 당신 혼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짐 싸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는 그런 것도 있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주변에 있었던 또 내가 가르치던 대학이 또 집사람 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소문 다 났겠습니까? 누구 보증 섰다가 해가지고 집 날리고 뭐 어떻게 되면 참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뭐 서로 뭐 헤어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다툼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분들 아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내 말 들으면. 근데 이거 안 돼. 위험하잖아. 괜찮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뭐. 거기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아. 내가 이제 만회를 하겠다는 생각. 그다음 또 그 현실적으로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다 배신감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도 싫고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기서 6달 동안 혼자서 수리를 했습니다. 돈이 있어요. 돈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조금 뭐 있는 거 어디 여기저기서 구해가지고 들어간 몇백만 원 가지고 수리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모든 자재를 사서 혼자 해야죠. 페인트 칠하고. 한 일주일 동안 혼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제주도 혼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한 3일간 소주 먹고 퍼져 자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뻗어버리죠.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또 해야지. 그건 며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웬 그 젊은 놈이 육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사람도 아닌데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하다가 또 어느 날 며칠 동안 소리도 없고 하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고 한두 달 지나고 나서는 한 4일인가 제가 안 뻗은 적이 있어요. 그냥 매 계속 술 마시고 그냥 뻗어버리니까 4일 동안 거의 뭐 먹는 것도 없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왔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전부 마을 사람들이 형님 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이쪽 포구에서 고기를 잡는 배를 하시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5시쯤 내가 또 마중 나갑니다. 그럼 배 잡아주면 딱 들어와서 자리돔 썰어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회 먹고 술 한잔 하고 이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리조트를 하나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컴퓨터를 또 전공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제주도에서도 외딴 동네입니다. 근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드니까 홈페이지는 인터넷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런 펜션이나 운영하는 제주도에 펜션도 몇 개 없었을 때입니다. 펜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아마 제일 처음 썼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어 두니까 홈페이지로 예약하고 홈페이지로 주문하고 또 찾아오고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주인장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뭐 거의 가득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또 한번 오시면 그냥 투어비 받는 게 아니라 내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내가 그냥 안내도 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죠. 다 가보고 또 내가 고기 잡아가지고 방파제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사시미 떠서 저녁에 온 손님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니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좋아하죠. 말해서 입으로 전달해서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2001년도에 굉장히 바람 부는 날 그 당시에 초속 60km짜리 초속 60m 바람이 최초로 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태풍주의보 때문에 육지에서 사람도 못 들어와서 전부 100%가 캔슬된 날 딱 한 팀이 들어온 거예요. 두 부부가. 둘이 달랑하니까 완전히 그 안에 텅 비어 있는데 두 부부가 들어와서 3일 내내 물푸다 갔거든요. 밖에 한 번도 못 나가고 폭풍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있는데 창문이 유증창인데도 물이 뚫고 들어올 정도로 바람이 셌습니다. 대단하거든요, 제주도.
그래가지고 너무나 미안해서 저녁마다 밑에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소주 한잔 했는데 그분이 변호사더라고요. 처음에는 세무사로 계시다가 변호사 자격을 따서 그 당시엔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내내 이제 그 두 부부하고 술 한잔하고, 낮에는 물 푸고, 물 안 들어오는 곳으로 가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태풍 부는 것도 관광이라면서. 그러면서 3박 4일 꼭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순천시장이십니다. 노관주 시장. 그 뒤로 저는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쪽 서울 쪽에 와서 이제 정치 포탈 쪽으로 갔고 그분은 또 민주당으로 가서 또 지금 순천시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뵙지도 못했는데 아마 그때 이야기하면 너무나 추억이 짙기 때문에 알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주하고 인연을 맺고 지금은 여기가 뭐 김대건 신부님 첫 표류했던 용술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지금 성당이 하나 만들어졌고 그 옆에 있는 리조트가 제가 운영을 했던 건데 그게 제주하고의 2년 동안 제가 주소지도 제주로 옮겼었습니다. 한경면 용수리 4110번지. 그래서 전 제주에 살아봤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말할 자격이 있죠. 자,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오른쪽부터 1, 2, 3, 4 쭉 해서 돌아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1993년도에 제주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국방부에서도 먼저 생깁니다. 제주도에 기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논의만 되다가 1998년부터 슬슬 가시화되면서 이쪽 지역, 위미리 지역, 또 성산 지역 몇 군데 후보지가 나오고 위미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서 꽤 오랫동안 이 제주 해군기지는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서남 쪽, 이쪽이 송악산이고 여기가 중문단지가 있고요. 강정말이 있고 서귀포가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여기가 강정말입니다. 이 송악산에 가면요. 여기 주상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이가. 그래서 가서 저도 그때 한참 굉장히 힘들 때 딱 이 끄트머리 있으니까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멋있어서. 근데 밑을 보니까 이 주상절리가 튀어나온 부분이 곱게 안 떨어지고 바람이 보니까 완쿠션 맞고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두 번 다시 그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제주, 여기에. 자, 이 강정마을인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쪽에서 서귀포를 보나 이쪽에서 중문 쪽을 보나 훤히 보이는 곳 아닙니까? 역으로 이 중문 관광단지에서 훤히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쪽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말이죠. 굉장히 완만하게 한라산까지 뻗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내려갑니다. 백록담 있는 한라산 어느 지점에서도 제주 해군기지는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일 겁니다. 군사기지로서 그것이 적합한가 할 정도로 굳이 담 쌓고 할 필요 없습니다. 훤하게 내려다 보이니까. 그런데도 아마 만약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높은 거 짓지 말라 그러고 제재를 할 겁니다. 아마 동해나 그런 데처럼. 제주 해군기지가 1993년도 처음으로 신규 소요가 결정이 되고 후보지로는 화북, 성산, 신양, 화순, 형제도 모슬포 됐는데 결국 화순항으로 최적지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화순 주민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대상 지역을 위미리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도 위미리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 위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감귤이 제일 맛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네가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하기 때문에 2007년도 들어서는 2007년도 3월 달에 대상 지역을 화순, 월평, 강정, 위미, 토산, 온평, 애월, 고산 그 중에서 강정을 최적지로 선정을 하는데 문제는 4월 26일 날 3월 달에 추진 시작하면서 5월 달에 제주도 지사가 유치 결정을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4월 26일 날 1900명 주민 중에서 찬성하는 겨우 87명의 주민만 모여서 결의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 유치를 건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5월 14일 날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1900명 주민 중에 87명이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예,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로 강정마을 내에서는 마을 임시총회를 해서 유권자 1050명 중에서 725명이 참가하고 그중에 680명, 즉 94%의 반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회장을 해임시키고 현재 마을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을 하죠. 이때부터 투쟁에 돌입하는 겁니다. 제주 강정마을 분들은.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2007년 12월 28일 날 예산을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2008년에는
건설을 결정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제주도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천안함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제주 해군기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우호적인 분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난 잘 모르겠다 하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주도의 해군기지 들어서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천안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그 마을이.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평통사 유 팀장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이것도 운명이다. 이것도 운명인 것 같다. 이상하게 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제주 갔던 그것마저도 이렇게 쏘임새가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대단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명적으로. 제주도 강정마을에는 지금 포크레인으로 이제 파고 있는데요. 뭐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경찰 병력이 지난 9월 2일 새벽 5시에 경찰 병력들이 급습을 해서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고 거기다가 법적인 장치까지 다 마련을 했죠. 가처분 그 신청까지도 다 기각을 하고 법적인 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4% 진행된 단계입니다. 현재 1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1조 원 들어가는 공사에 14%가 진행이 됐는데 그 말은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86%가 아직 생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면 빨리 막아야 되는 문제인데, 자, 제주도 강정마을이 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늘 보도가 되지만 메인 뉴스가 다뤄주지 않죠. 그죠? 조중동은 물론이지만 KBS, MBC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죠. 한겨레 경향도 보도하지 않죠. 정말 참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이 주민들은 바로 어떤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생활의 문제거든요. 한평생 거기서 살았고 그런데 쫓겨나야 되는 분들. 해군 주장은 무언가 하면요. 복합 미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호도 7강구 EEZ 경제수요 자유수호구역입니다. 남방 해상로 확보, 주변 국가 해양영토 분쟁 대비,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한 국가의지 표명, 전력의 집중과 분산에 유리한 위치, 해양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의 필요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 해상 상황 발생 시에 작전 반응 시간을 고려한다, 경제적 효과 및 지역 발전. 지금까지 해군이 주장한 모든 것을 여기저기 찾아서 제가 다 나열한 겁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해에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택입니다. 부산에 해군기지가 있고 그리고 진해에는 주로 수리, 그 다음에 사령부가 있죠. 그 다음에 해군작전사령부는 진해에 있다가 2007년도에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목포에 함대가 있고요. 이런 상태로 함대로 보면은 4개, 진해에 있는 수리창까지 해서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위치가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길목이고 또 이어도도 지켜야 되고 여기서 해군기지가 있으면 잘 지키겠다. 느낌상으로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생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집을 얻는데 조금 살기 괜찮은 곳, 좀 더 그 환경이 좋은 곳, 서울 강북 중에서는 평창동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 북한산도 보이고 평창동에 아담한 집을 마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들어왔을 때 간첩선 아닌다면은 일본에서 해상경비정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납포하고 해도 크게 말 못하잖아요. 자기들 치안을 지키는 경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함이 조치를 하면 국가적인 외교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여기서 군인이 하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해군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이러한 거대한 시설을 하고 여기다가 군함을 두고 23척의 군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16만 평이라는 땅을 지금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해군 부두를 두고 또 여기다가
15만 톤급 크루즈 2개, 2척이 동시 접항할 수 있도록 한다. 15만 톤급 크루즈가 과연 몇 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크루즈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제주항 인근에 두는 게 맞습니다. 제주항 인근에. 충분히 거기도 가능하고 또 제주시 쪽으로 들어와서 관광을 하든지 하는 게 맞죠. 여기에 15만 톤 2척은 항공모함 2척이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간질간질할 겁니다. 항공모함 2척 나란히 두고 싶을 거죠. 뭐 2척이 올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러한 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희망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지를 구축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인함 사건 때문에 후텐마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된 게 좌절돼 버렸죠. 그죠? 원래는 후텐마, 일본의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소위 말하는 좌빨 총리가 총리 아니었습니까? 자민당 무너지고 처음으로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미군 기지를 이전하게 시키겠다. 일종의 자존심이죠.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이제 옛날에 전범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냥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나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의 한 부분을 외국한테 뺏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텐마 기지에서 미군 내보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지키던 과정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그 천안함이 적성국가의 공격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만들어가서 일본의 보수 우경화된 사람들을 부추겨서 결국 그 총리가 옷 벗죠. 옷 벗고 기지 이전이 백지화됩니다. 비록 백지화되었지만 미국은 그 사건 이후로 일본에서 더 이상 기지를 얼마나 존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 대신 역할을 대한민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 들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 미군 기지화 될 거 아니야. 뭐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혈세를 모아서 그 큰 돈 들여서 1조란 돈 들여서 여기다가 만들고 모든 유지 관리 비용을 다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신 만들어줍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핵 항모라든지 핵잠수로는 굉장히 싫어하죠. 막 시민단체에서도 가죠. 지금 엄청난 핵 재앙을 또 맞아서 일본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일본에 얼마나 앞으로 오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일 겁니다. 그 기지 역할을 제주도에서 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소파 협정을 보면 우리 그 방금 사회를 보셨던 유현재 평통사 미국 문제팀장님께서 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에는 미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그 국회의원이 야, 이렇게 하면은 결국 미군들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소파 규정상 미군이 사실 우리 시설을 활용하려면 관련 정부 외교통상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에는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분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참 단어 허여하고 참 어려운 단어를 써요. 그죠?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우리 땅 우리가 빌려주면서 누가 허여하고 누가 수락한 거예요. 이것도 좀 헷갈리지만 상호 합의에 잘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 우리 땅을 빌려주고 이거 하는데도 상호 합의가 필요하구나라고 읽을 수도 있죠? 그거 아닙니다.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유 팀장님 맞죠? 서로 합의했던 거예요, 이미. 그럼 이 말 자체는 자기는 마음대로 쓰는 게 이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핵 관련 시설의 배치도 가능하며 중앙미국의 규모와 수준, 부대 이동, 작전 훈련 실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정하거나 시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파 규정이. 국방부 관계자는 다른 근거 규정들은 장황하게 제시를 하면서도 정작 그 함정의 기착에 대한 소파 관련 규정은 제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 소파 10조에 보면은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에 관리하여,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 강국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장료 때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마음껏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도선사가 필요하다면 도선료를 줄게끔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보의 면제, 그럼 들어올 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우리 향에 들어올 때 허락받는 것도 아닙니다. 통보만 하면 됩니다. 예? 적절히 통보를 한다. 근데 그나마 적절한 통보 자체도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마음껏 드나들고 마음껏 기차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일본 안보조약은 다르답니다. 일본 안보조약에는 미국은 육군공군 사용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일본 국내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안전과 국동의 평화를 위하여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 배치, 장비의 주요 변경, 일본 국내의 시설과 구역의 기지와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한다라고 못이 박혀있으니까 일본은 나름대로 챙기는데 우리는 그냥 다 열어주고 있다는 거죠. 전범 국가인 일본에 대해서 말이죠. 자, 제주도 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제주도 해군기지가 해양수송로를 지켜줄 것인가? 중국 등 주변 연안국의 해양수송로가 위험하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중국 위험론이라는 것은 지난 이 문제가 처음 필요성이 대두됐던 1993년도는 냉전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서 중국 위험론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당시에 있던 겁니다. 그 뒤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아까 우리 저 카메라 옆에 계신 어르신께서 이 카메라 핸드폰 가지고 나와서 요 타이틀도 사진으로 찍으시고 또 제가 있는 곳에 사진도 찍으시는데 우리 연세 계신 어르신께서도 이 카메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빨리 앞서가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군은 과거의 생각 그대로 젖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해상 수송로를 자기들 스스로 차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국방비가 우리보다 두세 배 달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국방비가 우리한테 두세 배 달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국방비가 중국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씩이나 되는 게 나는 놀랍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중국이. 우리가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아니 물론 아까 우리 평창동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 산다고 했지만 여유 있고 하면은 도둑이 들어올까봐 담을 그죠 10m, 20m 높이의 담을 쌓으면 뭐 좋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바깥이 안 보여줘 대신에 아름다운 담 쌓고 주변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국방비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는데도 또 어마어마한 돈을 제주의 해군기지를 투입할 만큼 우리한테 안보에 위협적인 문제가 있거나 적의 공격이 위험하다거나 그 위치에 해군기지가 그만한 경제적이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어도 7강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공군 날아가면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중국이 이어도만 문제입니까? 그럼 독도에도 해군기지 건설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가 더 중요한데. 그죠? 저반시설 하나 만들어 놓고 차라리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만들어 버리죠. 독도 같으면. 해적 등이 출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굳이 대형함이 필요하냐? 기동성에는 소형 호위함으로 충분하고 해경이 대응이 효율적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수백 척의 해경 함정이 있습니다. 해경도 훈련 잘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보십시오. 누가 구조했습니까?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해군배들 배는 누가 찾았습니까? 어선이 찾았습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만약에 전쟁하는 일이 생기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6.25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 수많은 어선들 갖다 풀어놓으면 아마 군함들 못 다닐 겁니다. 그 민간인들 뭐 치고받으면서 갈 겁니까? 그죠? 임해 전술 육지로만 합니까? 바다로도 할지도 모르는데. 자, 해군기지 필요성이 대두됐던 배경이 바로 중국 위협론이 대두지기 시작했던 1993년 냉전 해소 직후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확정된 시점은 2007년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한 2006년 직후이다.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뭐냔 말이죠. 38선 근처에 있던 소위 인제철선이라 그러죠. 그 미군들이 뒤로 빠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인제철선 왜 우리나라를 우리 국토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면 되지 외국 군대를 우리 앞에 둬서 총알바지를 시켜서 우리를 보호받게끔 하는 것은 우리 주권국가로서 창피한 일 아니냐. 그래서 뒤로 뺍니다. 빼면서 미국은 그거를 합의를 하면서 전략 자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게 전략적 유연성인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군사 목적이 아니라 이 극동 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상 작전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기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목적, 그거는 없다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전략상, 극동에서의 전략상 기지로서 주둔하기 위한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택은 이제 그러한 육군의 전략 유연성 행사를 위한 육상 전진기지가 되고 제주도의 해상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함대들이. 제주 해군기지가 과연 군사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가 한다면, 자, 한반도 주변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슈퍼 파워 국가들입니다. 저 국가들하고 우리가 전쟁할 것을 가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군비를 증강해 나가는 짓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돈으로 평화를 더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일본과 맞짱 뜰 만큼의 군사력을 갖추고 중국을 방어할 정도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립된 지역의 전략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고립된 지역에. 자, 2차 대전 때 보세요. 일본의 괌, 사이판, 과달카날, 오키나와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미국한테 점령당합니다.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의 전진기지로 바뀌어버립니다. 미국이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군사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거기가 그냥 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잠시 군함이든 뭐든 대해서 물 가져갈 정도밖에 되겠습니까? 활주로도 없다면 공군기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지에 일본이 자기들 비행기 둔다고 활주로를 잘 닦아놓는 바람에 진주만에서부터 출격한 항공기와 배들이 이 섬에서 일본의 군사기지를 잘 활용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센 국가면 모르지만 미국처럼 힘이 센 국가는 진주만 하와이에 군사기지를 해도 그래도 당하죠. 그죠? 일본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진주만. 그죠? 그럼에도 우리처럼 더구나 힘이 약한 나라가 주변의 강대국 앞에서 고립된 지역에 전략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자, 고립된 지역의 전략기지 구축의 위험성을 2차 대전의 경우를 본다면 일본의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본 오키나와에서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차 대전사를 잠깐 보다가 미국이 오키나와를 침공한 다음에 그 다음 목표지가 제주도였답니다. 그 다음 목표지가. 제주도에도 일본 군들이 진지를 만들어놨죠. 그죠? 제주도에 가면 그런데 비행기, 항공기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오키나와에서 쓰라린 경험 때문에 제주도를 공격습을 안 했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이 가면은 일본군으로부터 일단 해방을 시켜준 거니까 오키나와 원주민들이 미군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도와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웬걸? 일본을 돕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거기서. 심지어 밤늦게는 다니지 못하게 하고 칼과 창 이런 거를 못 가지고 다니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들이 많이 거기서 피해를 본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제주도도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본토로 가자. 그래서 핵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핵을 해서 끝났다는 거죠. 만약에 그 오키나와 그 원주민들이 그런 걸 안 했으면 아마 제주도는 초토화됐을 겁니다. 예. 미국이 일본의 섬을 장악한 이유는 전진기지 확보입니다. 한번 추스리고, 그 다음에 군수 보급받고, 그런 다음에 잘 가동을 해서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고립된 지역의 전략기지가 구축의 위험성에 우리 임진왜란에서의 한번 교훈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서 부산포로 출정하라는 명령을 받는데도 안 갑니다. 안 가는 바람에 결국 갇히게 몸이 되죠. 왜 안 갔냐면은 남해안은 꾸불꾸불한 이하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 노조는배잖아요. 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노조는 이 군사들이 부산까지 가면은 지쳐버리는 거죠. 한산도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가는 동안에 노수들이 전부 다 지쳐버리기 때문에 가는 동안 전력이 다 낭비가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마도 나와서
쿠로시마 해협을 따라 쭉 오면 부산까지 그냥 옵니다. 부산 입구에 와서 노점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서는 일본한테 군을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명령을 어겼다고 잡아놓고 원균을 발령하죠. 원균도 보면은 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주 나쁜 사람처럼 묘사했던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원균은 나름 또 훌륭한 군인이라고도 합니다. 훌륭한 수군인데 결국 이 원균은 전멸당합니다. 일본군이 그때부터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이 거북선을 몰고 갈 때는 육지에서는 같은 수륙병진이라 그래가지고 육지에 있는 병사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중간에 일본군이 있으면 이쪽에서는 배로 공격하고 육상에서는 또 활을 쏜다든지 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해서 괴멸시켰는데 일본군이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육상을 장악한 다음에 우리 남해안 해안 쪽을 받아 일본인 그 당시에 왜군이 만든 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바람에 물 한 방울 못 먹을 때도 없어서 결국은 상륙해서 완전히 전멸당해버립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보급 한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로 보급하든지 항공기로 보급해야 되죠. 중간에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군기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기름 떨어지면 배가 갈 수나 있습니까? 완전히 차단되는 거죠. 제주도를 군사 요충지로 만들게 되면 제주도가 군사 타깃이 될 겁니다. 아예 그냥 민간인만 있고 하다면은 공격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그 디스커버리 채널의 그 다큐멘터리 가끔 보면 그 나치 때 히틀러가 강인군보다 문화재를 참 많이 약탈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가는 게 문화재부터 가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싹 모아가지고 어디론가 숨깁니다. 그 전쟁 와중에 그런 짓을 하면서 문화재를 보호하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 뺏겼습니다. 그죠? 그 많은 문화재들을 차로 실고 트럭으로 싣고 기차로 실어가지고 스위스 산골의 어느 그 동굴에다가 쫙 보관해 놨죠. 결국 그건 연합군들이 다 다시 찾아옵니다. 문화적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돈이 되고 또 재산이 된다고도 생각이 돼서 그렇기도 하겠죠. 히틀러가 원래는 그 화가였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화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3명이 같이 화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는데 두 사람만 합격을 해요. 히틀러가 떨어집니다. 근데 합격한 두 사람이 유대인이랍니다. 난 그거로 인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림에 대한 집착, 예술 문화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그게 굉장히 이제 커졌다는 거죠. 이 주요 타깃이 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제주도에 미사일이 날라오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해군기지가. 만약에 제주 해군기지가 없으면 주변 국가와 분쟁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제주도는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는데 해군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타겟이 됩니다. 만약에 루브르 박물관에 본부를 설치를 하면 포가 루브르 박물관으로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금강산에다가 군사기지를 설치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금강산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해군기지 설치를 하면 유사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바다로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가 정방폭포입니다. 폭포가 바다로 그냥 떨어지는 폭포가. 천지연 폭포, 그죠? 제주에서 볼만한 곳이 대부분 서귀포에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이 날라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해군기지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또 제주도에 뿔뿔이 흩어지면 그거 잡느라고 또 포쏘 가면 제주도가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죠. 그 밑에는 세계적인 지하동굴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를 해군기지로 만든다. 타겟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기 점령할 경우는 유용한 전진기지가 될 수가 있고요. 일제치하 제주도 진영 군사기지 건설 역사가 재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해군기지는 반드시 공군기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미 항모 한 척이 들어오면 이 항모가 2, 3일 머물다가 가면은 그냥 실려 있겠지만 만약에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어디가 문제에서 열흘, 보름씩 있게 된다면 항공기들은 내려서 육지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현대해상전은 공군력 지원 없이는 못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겠다는 의미는 곧 조만간 공군기지를 어딘가를 설립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또 제주도를 파헤쳐야 됩니다. 공군은 해군이 여기서 싸워주니까 조용히 그냥 지켜보고 굿이나 보고 나중에 떡 먹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모든 해군 장교들은 제주도에 근무하는 게 꿈이고 낙일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년만 거기 가서 내 근무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공기 좋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공군도 슬며시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죠? 제주도 인근 해역이 해상오염 문제로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함정의 수리보수 정비로 기지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유류, 자 보시면 미국의 해군기지에 이게 뭡니까? 펜스를 쳐놨죠. 기름이 많이 있고 오폐물수가 많으니까 이거로 막아두는 건데 물 위에 뜨는 기름이나 막지 깔아놓은 걸 저걸로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이 꼴 납니다. 이게 하늘에서 본 진주만입니다. 바다 색깔이 거의 황색입니다. 함선들은 중방식 도로와 방어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방식 도로가 뭐냐면 배가 이 바닷물하고 접촉하면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녹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 방식의 강한, 내성이 강한 페인트들을 씁니다. 특히 이 방어도로라는 것은 안티-파울링 페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따개비들이 배 밑바닥에 붙으면 배가 스피드가 줄어듭니다. 그죠? 따개비, 파래, 뭐 이런 것들이 배 밑바닥에 쫙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풀걸으면서 가면 배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개비들이 갖다 붙으면 따개비가 지가 그거를 붙어 있는 동안 독성 물질에 의해서 그 따개비나 조개들이 붙어 있던 부착물들이 죽게 만듭니다. 죽어요. 근데 지가 죽었다고 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페인트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페인트가 한꺼풀 벗겨집니다. 우리 몸에서 때가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부분적으로 벗겨져 나가듯이 그게 그 페인트가 바로 방어 안티파울링 페인트입니다. 즉 조폐류를 죽일 정도로 독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독성 물질이 앞으로 제주 해군기지가 있게 된다면 수십 년 동안 계속 바다 밑으로 떨어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산호초 군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좀 더 크게 볼까요? 진중한입니다. 제주 해군기지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조감도로 볼 때는 멋있었죠. 멋있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수리와 정비를 위한 시설을 육상기지만큼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옆에 중문단지에서 훤히 보이고 서귀포에서도 훤히 보이는데 고층 크레인 갖다 놓고 뚱땅거리고 굉음 내고 그런 수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애지간한 수리는 진해 가서 해야 됩니다. 동해라든지 목포라든지 평택에서는 자체 내에서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리도 제주기지는 부산이나 진해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제주 해군기지는 다른 기지보다도 비용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자, 간단한 수리 여기서 하겠다 한다면 모든 부품이 배 타고 오거나 비행기 타고 와야 되죠. 제주도 물가 비쌉니다. 라면 하나가 비행기 타고 들어가요. 비쌉니다. 그래서 제주도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 젊은 분들 신혼여행 계획 잡을 때 제주도 계획 잡습니까? 잘 안 잡잖아요. 그 비용 가지고 동남아 가니까 그래요. 군수보급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불리합니다. 제주도는. 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막 페인트 막 쳐나르고 그냥 큰 소리 내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육상에서 다 해야 돼요. 서귀포 인근의 천혜의 산호초 군락지들이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끔찍합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 미국 항공모함 전투단 그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미 항모 전투전단 입항 시 경제 파급 효과, 미 항모 전투단 1회 입항 시 소비액이 60억 원이랍니다. 항모 한 척이 들어오면 6천 명이 들어와서 1인당 300달러를 쓰기 때문에 60억 원의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들의 쓴 자료에 가면 사실 군사기지가 있는 곳이 그렇게 경제 효과가 크지가 않다는 거죠. 동해항도 군사기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경제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뭐 고도 제한 때문에 못 짓죠. 군인들이 또 그렇게, 물론 뭐 술은 많이 마시지만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수익이 9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이 60억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60억 이걸 다 합쳐도 600억 정도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중국이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수익이 900억 하면은 이거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제주도 해군 기지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중국 관광객이 끊기게 되면 제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00명의 항공모함 대원들이 서귀포에 풀리면은 솔직히 우리 젊은 분들 거기 신혼여행 갈 맘 나겠습니까? 그죠? 물가가 비싼 제주도에서 향락 문화가 저기서 발달하게 되죠. 포항에서 왜 그저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그저 이 유흥 쪽에 있는 게 거의 된소리를 맞은 모양입니다. 아마 짐 싸서 제주도로 가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군의 레포트를 보면 좀 끔찍한 게 뭐 하면 미국이 예사로 들어오는 거를 합리화시킨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돈을 얼마 쓴다는 것을 버젓이 이렇게 내놓으면서 미 항모가 자주 들어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참 교묘하죠. 한 번 들어올 때 60억을 쓸 거니까 교묘한 짓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찢어져서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우방국이라고 하는 힘센 나라가 여기 주둔하는 걸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동두천, 의정부, 평택, 미군 기지 있는 곳마다 그 문화가 어땠습니까? 군사 문화 자체도 그런데 이제 제주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군사 문화 확산에 따른 인민 사회적인 평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모가 매번 안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수익을 올려야 됩니까?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거기 들어갈까요? 반드시 그러면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뭡니까? 노름하는 거. 카지노를 좀 더 완화를 해달라는 소리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미 이 수요를 위해서 한 번씩 들어오는 크루즈라든지 한 번씩 들어오는 이 미군 항공모함에서 나오는 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향락은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비수기 때는 우리가 내수에서 채워줘야 되니 우리 내수로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카지노를 활성해달라는 논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게 지역경제 발전의 논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생각해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의 우호적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고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에 이거를 2007년도에 허락할 때 저도 뭐 따지고 보면 상당한 참여정부의 우호적인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때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처럼 설득하는 사람이 참모 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께서도 육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예전 해군이지만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2007년대는 대선 인원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이번 대선에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게 관심사였지 제주에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가는지 관심도 못 가졌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부에 있었던 정권에 있었던 이런 형태로까지 진행될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을 파헤치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바다와 우리나라의 가장 관광의 묘지인 제주도마저도 파헤치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거죠. 힘이 약한 국가는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제주도의 관광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힘이 약한 국가는 고립된 지역에 기지를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전략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주도 해군기지는 전략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것만 잘 마음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 1일 날 제주도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번 10월 1일 날 제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천안함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에 포함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짧게 달라 그래서 조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뭐,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미군이 점령해 있는 곳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이제 오키나와가 쑥대밭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결치고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해서 거기를 이제 전진기지로 해가지고 일본을 이제 침략하는 그런 작전을 세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작전 이름까지 나오고 결국 세웠다가 이제 중도에 포기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이 또는 이제 이 군사주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일제하에서도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제 군대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를 호시탐탐 오래전부터 노려왔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 아까 이제 공군기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006년도에 국방 중기계획 2006년도부터 11년까지 한 중기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주 공군 전략기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남부 탐색 구조대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기지는 포기한 거냐, 공군기지는 포기한 거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탐색구조대라고 해서 이제 탐색구조대대를 건설을 하는데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공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는 그 규모와 예산은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전투대대를 이제 지금은 이제 뺀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규모나 예산이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전투대대가 들어갈 수 있게 지금 기지를 건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기지가 들어가면 공군기지가 반드시 따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군기지 들어가고 공군기지 들어가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연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줄이 이 군사기지들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정말 제주도가 망가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강의 들으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질문을 하실 때 가급적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을 하더라도 한 1, 2분 내외로 짧게 이렇게 해주셔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시도는 노무현 대통령을 시도를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불과 푸시는 중단을 해주고 반응이 부족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계시다면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단하고 다시 검토해라. 특히 지금 제주도의 강정마을의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절차를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네. 예,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좀 적었습니다. 아까 강사님이 말씀한 도중에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객이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그런 데에는 군대 지역은 항상
관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군사 지역에는. 예. 그래서 만약 그 제주도에 그 해군 기지가 안 들어서게 되면은 계속 관광 모든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아주 그러고 또 그 수입이 굉장하고. 왜 그러냐면은 제주도 근방에는 그 서울과 또 그 북경과 또 필리핀 마닐라 여러 중국 대도시가 거리 모여들거든요. 태국 북극 같은 데도. 예. 그 비행기가 2시간 만에 그 제주도에 도착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관광 수입이 많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철저히 막아야 돼, 우리 국민이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제주도 본인들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이 놓일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국민이 막아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참고로 말이죠. 예, 100% 맞는 말, 우리 박수 쳐주십시오. 어르신 맞습니다. 지금 제주도 기지를 건설하는데 1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 돈을 차라리 어디에 쓰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제주도지사라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 항공료가 평일에는 한 5, 6만 원 합니다. 조금 뭐 15%, 30% 지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내지 한 6만 원, 6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주말에는 8만 원, 9만 원까지 됩니다. 항공료가. 50%로 차라리 낮춰버리고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항공사에다가. 왜냐하면 항공비를 내고 제주도 들어가는 사람이 그 다음날 올라오지 않거든요. 돈을 씁니다. 제주도에 가서. 결국 제주도에 돈을 풀어놓고 오기 때문에 제주도 항공료 때문에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두 물가가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싼데 항공료마저 비싸기 때문에 제주도 갈 돈으로 조금 더 보태서 동남아를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주도 항공료만 조금 낮춰주면 또는 중국에서 오는 많은 항공 수요, 그 관광 수요에 항공료를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거는 제주도에서 들어오는 수입 가지고 다시 항공사를 지원해줘도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1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주도 항공료가 서울에서 4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겁니다. 친구들끼리 야 제주도 가서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올래? 그럼 저녁에는 비행기 타고 4만 조 비행기 타고 가서 한잔하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제주도 항공료가 지금. 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서 전략적인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제주도를 보이콧하게 되면은 제주도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예. 네. 지금 보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한 이제 기관인지 업체인지에서 10,000명을 제주도로 그 관광을 보내는 12,000명인가요? 개인 기업이죠. 네, 기업입니다. 기업이 그렇게 보내는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업체들이 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환구시보라고 이제 공산 당 기관지의 하나인데 거기서 개인 필명이긴 하지만 제주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지어서 중국을 겨냥하게 될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제주도를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취재를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40% 안팎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만 하더라도 지금 50만 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 50만 명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제주도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가 있고 제 생각에는 신상철 선생님이 이 1조 원 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 비용 있잖아요. 그럼요. 해군 유지할 때 얼마나 돈이 앞으로 더 들 것인가. 아까 이제 수리 정비와 관련된 말씀. 다른 기지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도 한번 좀 검토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엄청난 혈세를 퍼부어서 필요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계속 우리 자식들, 후손들이 돈을 퍼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저는.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저 뒤에 이제
박 집사님. 네, 천안함에 대해서만 여쭈겠는데요. 네. 어떤 분이 그 천안함에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된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신상현 선생님이 지금 재판 중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재판 중에 혹시 새로 좀 드러나는 게 없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정부의 그 재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저쪽에서 소를 취하할 그런 또 염려는 없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를 취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요. 국민적 관심사를 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혹시 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국방장관을 또 고소를 해놨습니다. 제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사실 제가 평택 조사를 하고 나오면서부터 바로 칼럼 쓰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이제 된 셈인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사건을 내 개인적인 힘으로나 뭐 정부단체나 어떤 사람이 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있는 방법. 판사가 우리 손을 들어주리라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명예훼손 사건인데 제가 군을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이 좀 고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방장관은 비겁한 군인입니다. 국방장관은 정직하지 못한 군인입니다. 국방장관은 용기 없는 군인입니다. 뭐 대여섯 가지 해서 계속 비난 칼럼을 썼기 때문에 고소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하니까 줄이어서 이제 국방장관이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다음 해군참모총장께서도 고소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3스타거든요. 그분도 고발을 해 주셨고, 또 합조단장 3스타인데 그분도 이제 고발을 해 주셔서 별이 14인데 요번에 진급을 하셔가지고 별 15개 됐습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많은 장성들이 별 파티를 하셨습니다. 박정희 장군께서는 박정희 장군입니다. 합조단장이신데 천안함 사건 끝나고 별 하나 더 다시고 3군 사령관으로 가셨고요. 그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을 하셨던 이기식, 합참의 대변인 하셨던 이기식 저장께서는 별 하나 하셨는데 별 둘 다셨고요. 그 다음 민동욱 합조단 대변인을 하셨던 분은 원스타에서 별 하나 다시고 3군 3함대 사령관으로 가셨고, 엊그저께 증인으로 나오셨던 그 당시 작전처장께서는 대령이셨는데 별 다셨습니다. 대단하시죠? 예, 그 중에 또 특이한 부분은 민봉혁 중장과 이기식 중장은 동기예요. 35기, 회사 35기 동기인데 제가 좀 히스토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잖아요. 다들 어디 계신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해군상학교 졸업을 하실 때 두 분 다 유엔군 사령관 상을 타셨더라고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뭐 국방장관상 있고 유엔군 사령관 상 있는데 두 분 다 유엔군 사령관 상을 탄 거로 보니까 서로 라이벌이겠죠. 그러면서 계급도 비슷하게 올라갔겠죠. 똑같은 원스타니까. 그런데 문병옥 중장은 투스타로 바로 진급을 합니다. 천안함 사고 끝나고 몇 달 있다가 바로 진급을 하는데 이기식 대변인은 진급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징계 대상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원이 새를 보고 포 쏜 거 기억나시죠? 새를 보고 포를 쐈는데 이번 재판에서 아까 답변 중에 일부입니다. 새를 보고 포를 쏜 게 새냐 잠수적 3이냐라는 걸 지난 월요일 물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지금 새라 그랬잖아요. 포를 진짜 사놓고 난 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새다. 새를 보고 쐈다 했어요. 뭐 해군이 말이야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구분 못해서 포를 쏘냐 하고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웬 어뢰가 튀어나오고 또 각하가 아니라 각하께서 전쟁기념관에서 5월 27일입니까? 지방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거기서 비장한 표정으로 막 성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게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 결과로 그 당시에 새가 아니라 잠수함이었다. 잠수함인데 그걸 새로 하도록 했다고 하면서 관련된 사람들한테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니까 이함대 사령관은 이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직무 부적합 판결을 냅니다. 직무 부적합이란 말은 군복 벗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는 잠수함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내 업무상에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냐 하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주 용감하신 분이죠. 난 그분의 재판이 기대가 됩니다.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함대 사령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 바람에 합참에서 또 시간 조정과 감사원에서 누군가 어쨌든 간에 적의 공격에 빠졌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책임을 질 사람을 찾은 게 합참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제 합니다. 15분으로, 9시 15분으로 보고를 한 것을 일자에다가 니은자를 그려서 45분으로 조작했던, 이거는 사실 같아요. 정말 합참이 조작한 것을 밝혀낸 겁니다. 감사원이. 셋배는 거짓 감사고, 요거는 진실인데, 요걸 거론을 하면서 합참에 있는 몇몇 분들을 징계를 합니다. 그때 이기식 주장도 징계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몇 달 있다가 12월 달에는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성실성이 인정되어 별 하나 답니다. 참 대단한 한국인이죠. 예. 불 잠깐 꺼주시면 한 10분 만에 그동안 새로 드러난 사실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다음 페이지로 준비했습니다. 페이지 비슷하죠? 자,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제가 누구장창 주장했던 것이 이대로 보고했다고 이번 증언에서 말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관 작전처장이 이렇게 보고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런저런 뭐 원인이라든지 그런 병사시설은 했지만 아무튼 이 사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작전이 대장훈련이었다. 대장훈련이 뭡니까? 아군 중의 일부를 너는 적군 잠수함으로 해라. 지금부터 우리는 너를 추적할게. 이게 대장훈련인데 대장훈련 하던 중에 적의 잠수함에 들어와서 부수고 갔다? 그죠? 조폭들 단합대회 하고 있는데 초딩이 사시미 들고 들어갔던 소리 아닙니까? 그죠? 꼬리로 물고 이어지는 어문 중에 다른 곳에서 숨졌다. 이 제3부표 논란인데요. 제3부표는 천안함 함수가 깔아진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장천포구 쪽으로 1.8km 위에 있고, 함리가 깔아진 곳으로부터는 6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제3부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UDT 대원들이 거기 들어갔더니 웬 시커먼 물체가 있는데, 들어갔더니 국기봉이 만져지고 그 옆에 해치가 있어서 들어가니 소방 호수가 있더라. 천안함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잠수함에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에는 국기봉이 코닝타워, 잠수함 보면은 사람 들라다니는 곳 있죠? 코닝타워 옆에도 국기봉과 해치가 있고 그 해치는 당연히 소방 호수가 있죠. 왜냐하면 가판도 닦아야 되고 불이 나면 물도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함수에도 있습니다. 잠수함 함수에도 해치가 있고 그 옆에는 국기봉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십시오. 걔들은 꼭 국기 달고 다닙니다. 물에 떴을 때는. 그 옆에는 해치가 있고 이게 있습니다. 천안함에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런 증언을 했음에도 이번에 나온 그 증인은 함수라고 고집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또, 이 함수가 저는 깔아앉아 다다시 떴다는 줄 알았는데 16시간이나 무려 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그게 지난번 재판에서 해경 501함의 유종철 부함장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유종철 부함장이 저 천안함 함수 옆에서 다 구조를 한 다음에 해군에다가 모든 그 생존대원을 인계한 시간이 새벽 5시 10분이랍니다. 새벽 5시 10분까지는 해경내에 있다가 다 인계를 하고 7시 10분까지 이 떠있는 함수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배가 해경 253호정입니다. 253호정한테 인계해주고 오봉이라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 함정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다음에 아침 7시 반에 인계를 해주고 떠나고 난 다음에 계속 떠 있었습니다. 언제 깔았느냐? 오후 1시 37분에 깔았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월요일 날 작전처장은 이것이 깔아앉은 마지막 깔아앉은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오후 1시 37분이래요. 그때까지 함수지를 파악했냐?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어떻게 했냐? 통보해줬답니다. 그러면 왜 16시간 떠 있는 배에서 가서 배를 붙잡고 부위를 설치하든지 에어백을 달든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안 했을까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중심대에 있습니다. 자, 해군본부는 서울에 있고 합참도 서울에 있고 사고는 백령도에서 났고 그 사령부는 평택에 있는데 작전사령부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에서 이 모든 것을 중간하는데 가능한 것은 KNTDS라는 정보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화면상에. 천안함이 소실된 것도 공유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하듯이 다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해군작전처장이 이 함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속 이쪽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왜 저거를 구조 안 했지라고 우리한테 반문을 하는 바람에 방청객들이 웃지도 못하고 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때의 구조탐색대장은 뭐라는 줄 압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몰라서 육상에 있는 해병대 애들한테 물어봐서 위치를 추적해 나갔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왜 그러면은 접근을 못하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깔아놓은 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깔아놓은 배 위험할 수 있죠. 그러나 배가 갑자기 부서져서 바로 들어갈 때는 위험합니다. 배 안에는 이 물 공기들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물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사람까지나 주변에 있는 조그만 배도 빨려 들어갈 수가 있죠. 위험하죠. 그거는 사고 날 때 위험한 거죠. 이것처럼 겨우 공기 조금 남아서 떠 있는 거는 꼬록꼬록꼬록 깔아앉을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해군이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위험해서 안 들어가서 그 다음날 여기서 작업하던 한조준이가 사망을 합니까? 한조준이 여기서 작업을 저는 안 한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16시간 떠 있었다. 이거 황당한 겁니다. 민중예술에서 어저께 이 기사를 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 이후로 떠 있었던 언제 깔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해군 일지를 보니까 아침 8시 40분에 그 탐색요원이 32명이 장천포구에 집결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장천포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누가 찍었냐면 백령도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이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추적해서 내가 그 직원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 사진 좀 달라고, 원본 사진 달라고. 오전 내내 설득해서 오후 4시 반에 이 원본 사진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언제 찍었냐 그랬더니 아침 7시 반에 찍었답니다. 장천포구에서 면사무소 직원이 이걸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 포구에 똑같은 위치에 집결한 유니티 대원 32명 이거 못 받았겠습니까? 그 다음 10시에는 추가적으로 SSU라 그러죠. 심해 참사대 60명, 그 다음에 폭파 전문가 8명, 68명이 합류해서 100명의 구조 탐색 인양 전문 인력이 바로 이 포구에 집결합니다. 10시에.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말이 안 되죠. 1시 37분에 깔았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주장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진기지 설치하고 처음으로 바다로 나간 시간이 몇 시인지 압니까?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7분 뒤에 사라집니다. 지키던 배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내내 찾는 척합니다. 기가 막히죠. 함수 확보하지 않고 조용히 쉬었습니다. 253호 정장 증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당신 왜 그때 지키다가 조용히 사라졌느냐가 물을 겁니다.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보고했다 그럴 겁니다. 어디 보고했냐? 해경 보고했다 그럴 겁니다. 누구한테 보고했냐? 누구한테? 그 사람도 부를 겁니다. 누구한테 보고? 자기는 군대 보고했다 그러겠죠. 국방부 보고했다. 안 할 수가 없죠. 해경은 감추 말을 안 할 뿐이지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9시 15분도 해경이 처음 이야기해 준 겁니다. 하도 시간 오락가락하니까 해경의 이병일 경비과장이 내가 정리해 줄게. 기자들 불러가지고 9시 15분이야 했다가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아무도 발언 못합니다. 조용했습니다. 혼이 났을 겁니다. 해경 거짓말 안 합니다. 나왔었지.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거를 접수하고 묵살한 사람은 누군가 밝혀져야 되겠죠. 15분에서 니은을 그려서 45분 조작한 것도 합참에서 조작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시에 첫 통보 시 좌초 표현했다는 것도 요번에 작전처장의 입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9시 15분 좌초로 보고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어뢰가 두 개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 법재판에서 모두 진술하면서 밝혔습니다. 이 어뢰는 어뢰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보도되면서 나온 어뢰입니다. 요 위에 게. 요 밑에 거는 5월 20일 날 유리케이선에 들어서 나온 어뢰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왜 다른가? 처음 공개한 어뢰는 아주 좀 낡았죠. 그래서 저 어뢰가 논란했습니다. 왜 이렇게 낡았냐? 어떻게 50일밖에 했던 게 저렇게 쭈그러질 수가 있냐? 저렇게 녹이 날 수가 있나? 그런 논란이 났죠. 두 번째 논란이 뭡니까? 뭐 사이즈도 그렇고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두 번째 논란 중에 핵심은 이게 북한 거라고 뭘 보고 알지?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2번이 나왔죠. 이거는 너무 낡아서 1번 쓸 공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었지만 비슷한 게 5월 20일 날 나옵니다. 어뢰가 두 개라는 사실은 처음 듣죠. 제가 재판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비슷하죠. 요거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프레스로 찍었습니다. 벤치인지 먼지로 눌러가지고 여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봐서 비교해봤습니다. 다릅니다. 1번 써놨죠. 1번을 쓰기 위해서는 녹을 닦아야 되죠. 닦다 보니까 구석에는 남아있죠. 녹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1번 재밌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요 구조에서 녹, 1, 2, 3 녹을 제거하고 종이를 주고 당신 보고 1번 써보시오 하니까 전부 다 가운데 쓰더라고요. 1번. 녹 3개를 그려서 주니까 이렇게 피해서 씁니다. 90%가.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녹이 있는 상태로 주면 피해서 씁니다. 녹을 없애고 쓰면 가운데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재밌는 거는 천안함 최종 결과 보고서에 같은 보고서인데 요거는 위에 있는 자료는 129페이지고 밑에 있는 거는 211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첫 순간에 아빠 비상이야 하고 후타시로 뛰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후타실에 뭐 비상 상황 없었다. 후타실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운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운동했던 CCTV 장면을 놓고 천안함 후타실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CCTV의 생명이 뭡니까? 시간과 날짜죠. 없습니다. 다 편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오냐면은 병장, 하사, 상병 5사람의 계급이 나옵니다. 웃긴 거는 그 옆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면 저 근무자는 원정했을까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마다 이 근무자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또. 그럼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5사람이고 계급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구조할 당시 언론에 보도되고 최종적으로 집계된 후타실 사망자는 중사, 하사, 병장, 상병 4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한 팀이죠. 중사, 하사, 병장, 상병이면 한 팀이죠. 보수를 위한. 그죠? 계급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릅니다. 6명이고 여기는 4명입니다. 계급도 다르고 인원도 다릅니다. 똑같은 후타실 상황의 마지막 사망자 명단이 같은 보고서에 다른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조작이죠. 요 밑에 게 조작입니다. 저는 이 6명에 대해서 실명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해군 나중에 최원일 함장도 정원석에 쓸 거거든요. 이 실명을 밝혀달라고 하면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신 분이나 아니면 심지어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이거는 그날의 운동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날은 바빴고 훈련이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전이나 그 이전의 어느 날일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생존자 있을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거를 제가 재판 모두 진술 때 했는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못합니다. 난감하겠죠. 자기들도. 가립이 나왔죠. 이 가립에 대해서 뜯어내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붉은 멍게 공개를 했더니 이게 무생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요거 하나가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인데 그때 내가 더 대응을 할까 하다가 재판에 가서 밝히지 싶어서 안 했는데 이 라인상에 요거보다 크고 작은 녀석들이 쪼르륵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재판 때는 하나 더 공개했습니다. 식물체입니다. 해양 식물체입니다. 이런 앞에 있는 이런 멍게든 이런 식물이든 이 안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이 물질이 뭐냐? 하얀 흡착 물질은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이지만 어마어마한 열에 전부 다 기화되고 하기 때문에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알루미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겼고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거죠. 산화 알루미늄 그러면 폭발 0.00초 사이에 폭발로 산화 알루미늄이 생겨서 쇳덩어리에 붙을 때 어딘가 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생의 헤엄쳐가 가지고 지가 먼저 갖다 붙어있던 얘기예요. 땅바닥에 파묻혀 있던 해양식물들이 지가 막 헤엄쳐서 먼저 들어가려고 파묻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흡착물질을 뜯어서 조사한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박사들이고 안동대의 정경 박사인데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다. 그게 뭐냐면 산화와 수산화의 차이는 숫자입니다. H2O. 물이 있느냐 없느냐.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력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그럼 산화 알루미늄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생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산화물이라는 거예요. 즉 물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 쭉 쌓여갔던 소위 말하는 알루미늄 위에 쌓이는 녹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생물체에 대해서 또 답을 내야 되겠죠.
국방부 장관이 4월 2일 날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메모가 옵니다. 근데 지워놨어요. 이 지워놓는데 몰랐습니다. 아무도 기자들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노컷뉴스에 찍은 사진 기자한테 이거 좀 달라 그랬더니 사야 된대요. 얼마니까 20만 원이래. 부가세까지 해서 2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사진을 내가.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안에서 잠수함이 튀어나왔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와요. 잠수함 같습니까? 요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 국방비서에게 간을 통해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감을 느꼈다면서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쓴다고 이를 여당 의원 질문 형식으로든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 간에 안 보이는 두 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기존 입장인 무엇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할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채취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두 척은 식별 안 됐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이러자 보이지 않는 두 척이 북한에서 나온 잠수함이라고 둘러댔죠. 이 문서의 중조성이 뭔지 압니까? VIP께서 국회에서 답변하는 국방장관한테 이 메모를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내용 뜬금없는 내용 아닙니까?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는 내용을 VIP께서는 국방장관이 국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메모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즉 적어도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두 척의 실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개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국민들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메모대로 국민한테 얘기했느냐? 안 합니다. 이 메모도 묵살합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흉악한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두 척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인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을 건져봐야 무슨 말입니까?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 두 개가 가라앉아 있지 않으면 이 문장 나올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두 척은 잠수함과 침몰 초기함입니다. 그 두 척입니다. 저거 풀어봤더니 잠수함 글자 나옵니다. 이건 앞에 장관님 할 때 요 장자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 숫자도 제가 요거는 뺐습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잠수함과 추계함이 충돌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게 자초하고 이게 말이죠. 어떻게 그 넓은 바다에서 가능하냐 하지만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백령도 인근에는 물이 이 수온 높낮이가 높아가지고 조금만 나가면 좌초하고 암초, 만초, 저수심이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첫째 한정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좌초했던 배가 나와서 헤매고 있으면 그 밑으로 가던 배가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안함과 좌초의 연관성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자 국방부 말이 진실이라면 잠수함이 아니어서 천안함 쐈잖아요. 그죠? 국방부 말이 맞다면 잠수함 연관성 100%죠. 제 말이 맞다면 잠수함하고 충돌했기 때문에 100%죠. 잠수함하고 100%입니다. 근데 천안함이 가라앉은 지점의 반경 250m 내에 배가 3척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배는 천안함입니다. 두 번째 배는 천안함으로부터 200m 내지 250m에 떨어진 바다에 깔아앉아 있는 침선입니다. 이종인 대표가 밝혀냈죠? 높이가 10m입니다. 침선이 깔아앉아요. 그게 천안함하고 불과 200m에서 250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천안함 길이가 이거라면 겨우 이거의 3배 거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천안함과 가까운 거리에 밑에 10m짜리 높이가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60년 된. 그러면 바다의 깊이가 몇 미터인지 압니까? 40m입니다. 천안함 배 밑에가 몇 미터가 5m입니다. 근데 파도 때문에 높낮이 내리면 7m, 8m까지는 배가 왔다 갔다 하죠. 물 밑에는 200m 거리 내에 10m짜리 침선이 깔아앉아 있죠. 만약에 그 인근에 잠수함이 기동을 한다면 잠수함 높이는 20m입니다. 자, 10m 침선과 20m 잠수함과 위에 초기함 하면은 빠져나가기 힘든 공간일 겁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잠수함이 오다가 갑자기 웬 10m짜리, 10m면은 3층 건물입니다. 평평한 바다 속에 3층짜리 건물 하나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가 75m나 된. 지나가던 잠수함 경기 들리죠. 그러면은 기동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서브마린 이머전시 블로우 또는 이머전시 퍼핑업, 서브마린 이머전시를 치면 잠수함이 물속에서 기동하다가 무슨 일에 의해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진짜 돌고래 튀는 것처럼 날아갑니다. 어떤 원리냐면 함수 위치에서 가스를 팍 터뜨려가지고 그 가스의 힘으로 함수 탱크 안에 있는 물을 쫙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면 함수가 쫙 뜨죠? 그때 전속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이게 튀는데
잠수함의 3분의 2가 물 밖으로 나옵니다. 그 큰 잠수함의 높이가 딱 45도 이상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첫 항잠을 했던 해군 제독이 쓴 책이 이름이 잠수함이 있는데 그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잠수함이 비상기동을 해서 물 위로 나갈 때에 물 위의 장면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뭐가 있으면 받아야죠. 그래서 가라앉는 게 일본의 실습선 아닙니까? 그리스의 군함 아닙니까? 물속에서 비상상황으로 뛰어오르는 잠수함한테 받쳐서 육상구조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실습선도 그 케이스로 반토막이 나서 깔아앉았는데 일본과 미국이 서로 숨기다가 결국 들키는 바람에 일본의 수상이 옷 벗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불과 한 7, 8년인가 되는데 백령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안함과 침진하고는 무조건 250m 거리는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종인 대표가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밝혔더니 국방부에서 그러죠. 천안함 사고와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잠수함까지 기동하는 거를 놓고 그려보면 얼마든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TOD 영상을 보면 이것도 처음에 나왔던 영상을 분해를 한 겁니다. 분해한 거 보면 함수와 한미가 서로가 찢어지죠. 찢어지고 함수와 한미가 찢어지는 순간 이미 기동력은 상실했죠.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죠. 즉 조류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함수도 왼쪽으로 움직이고 한미도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나란히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함수와 한미는 한미가 또 좀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함수와 한미 사이는 점점 멀어지죠. 그런데 요 밑에 한 물체가 잡힙니다. 이 물체가. 이 물체는 조류를 거슬러서 갑니다. 이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물체가 함수와 부딪히면서 함수가 꿀렁거립니다. 영상을 보면. 이 물체는 자신이 기동하는 물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기동하는 물체입니다. 이게 바로 천안함 함수와 한미를 분리시킨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번 지난 재판 있기 얼마 전에 인천의 이종인 대표 집에 놀러 갔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기자분하고 우리 이제 권일 PD님 데리고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번에 갑시다. 가서 인천 그 이종인 대표 우리 또 천안함 재판하는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TOD라는 물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종인 대표가. TOD라는 게 별것이 아니라 야간에 이렇게 보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까맣게 보입니다. 온도가 그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심지어 여기를 촬영하면 다 나오는데 이 책상 위에다가 손바닥을 꾹 눌렀다가 딱 떼면 손바닥 자국이 한동안 오랫동안 쫙 남아있을 정도로 고성능입니다. TOD라는 물체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이만한 접시에다가 물을 떠놓고 넛새 그릇을 딱 띄워놓고 처음에 이렇게 봐요. 보면 그냥 물은 하얀색이고 이거는 약간 까만색, 온도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저 가리비를 구워 먹었거든요. 이게 저 가리비 구워 먹다가 그 불에다가 넛새 그릇을 살짝 달궈가지고 물 위에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넛새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이 전부 색깔이 변해서 나옵니다. 물의 온도가 약간 변함에 따라서 TOD에서 그걸 다 잡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엄청난 360kg TNT가 터졌다면 이 TOD 영상은 이 까만 영상만큼 바다가 까매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바다 온도가 철판보다는 더 따뜻할 겁니다. 적어도 몇 분간은. TOD 영상에 그것이 없죠. 이 사실은 오늘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재판에서도 이건 공개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종인 대표가 실험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TOD 가짜, 폭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동하는 물체, 이 물체는 이것을 쪼갠 당사자일 것이다. 미국이 굉장히 바빠죠. 어마어마하게 바쁜 미국이 천안함을 위해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조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부함에 잠시 가서 탱크에 들어간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계속 헬기로 뭔가 실어 나르고 바빴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또 이 조의도 표하시고, 예, 또 백령도까지 방문해 주시고, 그랬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요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밝혀낸 내용이고요. 다음 달 10월 17일 날은, 폭발이라고 발표를 했던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께서, 서초동 법정으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전 또 그동안 다음 달에 이제 또 질문할 거를 준비를 해서, 많은 거짓말을 대변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면 법정도 한번 와보시면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죠? 천안함에 대한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천안함에 대한 강의를 따로 이렇게 뭐 더 해야 되는데 뭐 오늘은 이제 천안함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제주해군 기지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예. 제주해군 기지에 이제 잠수함 전단도 배치가 된다고 국방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돌고래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배는 그렇다 치고 잠수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돌고래들은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이제 하나. 그건 지금 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 울전 앞바다는 참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잠수함은 또 다녀야 되고 그거는 서로가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하고 돌고래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마 돌고래들이 더 빠를걸요? 훨씬 빠르죠. 몇 배 빠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세대 논란 같은 경우에 감사원이 참 무식한 게 그겁니다. 감사원이 가만 보니까 저걸 새를 갖다가 잠수함으로 바꾸면 자기들이 말하는 어뢰가 합리화될 거라 생각하고 발표를 해놓고 보니 속도가 60km, 평균 속도 60km. 무슨 잠수함이 평균 속도 60km 나가는 잠수함이 어디가 있습니까? 북한 잠수함이 빨라야 11나트, 11나트면 20km밖에 안 되거든요. 순간 속력 110km 나왔거든요. 그때 그 물체가. 순간 속도 110km 나가는 잠수함.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 이번에 작전치장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것을 딜레마입니다. 그 당시에 새였다라고 말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180도 뒤집는 결과가 됩니다. 감사원은 잠수정리인데 새라고 했다고 징계까지 했으니까. 근데 잠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고당 우리가 준비한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군인으로서. 그러니 고민하다가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입니다라고. 위증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원만 바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디어 오늘에 오늘 기사가 나갔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거짓이라는 내용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런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중을 나는 저기 잠수함도 있나 보죠? 뭐 새라고 하는데 이게. 예, 저 뒤에. 천안함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다가 미국 기지에서 그 잠수함을 수리하는 사진도 일명 거론이 됐었는데 그것과 연관관계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거와는 정황이 여러 가지 안 맞더라고요. 아니고 국적도 틀린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예. 그러면 이제 아까 강정몰 그 해군기지 관련해서 실제 이것을 뭐 백지화시킨다거나 이러려면은 뭐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단기간에 추진할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동향이나 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총선이 이제 만약에 지금 현 정부가 과반을 못하게 되면 일단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일단 저지해놓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죠. 다시 논의를 해서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시 밝혀보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최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현재 목표일 겁니다. 막 부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게 지금 크레인으로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파는 거, 거기 참 많이 가봤거든요. 어떤 정도면 사람도 별로 없고 말이죠. 가면 물이 이렇게 고인 웅덩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냥 수영복도 안 가져갔다가 그냥 백양표 수영복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바닥 해안 쪽인데 그걸 지금 폭포에 찍고 있는 거 보면 어디 한 구석을 찍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내년 총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총선 물론 중요한데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정치권 대응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한 달 전쯤인가요? 야 5당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냈고요. 그 결론이 이제 그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이런 이제 그 의견을 냈는데 한나라당과 뭐 국방부가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안 들리나 봐요, 잘. 그 뒤에 제주도하고 국방부, 국토해양부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근데 그 협약서 제목 자체가 국방부하고 제주도가 서로 다른 그런 이제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기도 했고 또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야사당이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야사당 모든 의원이 이제 이름 올려가지고 국정조사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역시 한나라당하고 국방부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제주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라고 해가지고 국회로 말하자면 국정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단시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육지에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여론을 최대한 높여내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를 막아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또 저 뒤에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경민도입니다. 저는 민족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해양 강국,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입장에서 전술 전략 차원에서 우리 자주국방 차원에서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인 그런 정치의 그러니까 요새인데 지금까지 그런 해군기지가 없었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되고 저는 지금 처음에 보시고 있는 영재 평통의 집회에서 팀장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주국방 차원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국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냐, 미국이 중국을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물론 자주국방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우리보다 2배 내지 3배 국방비를 쓴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은 중국 국방비의 무려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에 달한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운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써야 될 돈으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그거를 또 제주도까지 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지만 우리의 군사력이 미칠 수 있는 경계선이 사실 요 정도밖에까지 없습니다. 밑에 요 정도 말고는 그다음 공해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해라는 것이 이 제주도 밑에의 일부분을 말고는 영해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양해군을 꾸면, 사실 대양해군이라는 말도 과거에는 썼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미 포기를 했죠. 그래서 대양해군 되는 것은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말로 인간 강대국 입구에서 수위 역할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대체 기지가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필리핀에 물론 기지가 있긴 하죠. 필리핀에 지금 기지가 있지만 한참 남쪽이지 않습니까? 중국 코앞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위치야말로 미국으로 입장에서는 정말 입맛 따실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거 외에는 어떤 논리로도 제주 해군 기지의 논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나라 해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를 몰라서 미국의 전부 다 종미주의자들이라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건 뭐냐면 어떤 조직이든 자신이 속한 조직이 발전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기지 하나 더 생기면요, 별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지 압니까? 그죠? 많은 일자리 창출되죠. 군인 거주죠. 진짜 별따기,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맨날 구축함, 상륙함만 타던 사람은 항공모함에서 타면서 군인 생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조직이 커지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논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조직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따라가기 때문은 아니지만 결국은 그러한 움직임 때문에 제주 해군 기지가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나 우리들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동포,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평화활동가들도 이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있어서 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사관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제주 해군기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미국이 시킨 일이니까 미국 정부한테 얘기해라, 항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크리스틴 안이라고 하는 그 재미동포 평화활동가가 직접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들은 답변이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명백히 제주 해군기지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전략 차원에서 보면 대서양 중심으로 있던 미국의 해군 전력을 60%를 태평양으로 옮긴다는 것이고,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그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기항지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제주 해군기지가 기항지를 늘려나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자주국방 얘기하셨는데 위키리크스에서 나오는 이 한국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 이거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외모만 한국 사람들이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미국 스파이죠. 그러니까 가장 미국 스파이들,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미국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FTA도 마찬가지지만 제주 해군기지도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면서 그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주국방이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자주국방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바로 평화협정하고 통일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자주국방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무현 정부가 검토를 보내가지고 그걸 했냐는 거예요. 거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검토가 좀 미비해서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정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없는데 다른 말씀 없습니까? 네, 해군 마지막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해군 기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3년부터 처음 이제 거론되기 시작을 해서 93년이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해군에서 해군기지를 꼭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해군에서 제기를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못됐죠. 예를 들면, 위미리 주민이 극구 반대하니까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화순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죠. 근데 강정마을에서는 1900명 중에서 87명이 가결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편법을 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주도의 도지사가 그대로 밀어붙여서 확정하고 제주도의 결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버린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나 정부에서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자료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참모도 아니지만, 만약에 저라도 그때 열심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칼럼을 쓰고 반대를 했더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이에 쭉 흘러갔죠.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 들어와서 적어도 그것이 결정이 되면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돈을 들여야 될 때쯤에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지역 주민이 극구 저렇게 반대를 하면 새로운 또 그런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민주국가 아닙니까? 근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 모든 정부, 한 세 개 정부가 다 걸리는 문제지만 또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모가 미흡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알고 배를 알고 해군을 알고 하는 참모들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도 과실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브마린 이머전시 연상하고요. 고의성하고 저는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의성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미국이 인볼브가 되겠습니다. 미국 소유의 물체든 아니면 미국이 형제처럼 생각하는 나라의 물체든 미국은 자기 몸이 다친 것처럼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요것만큼은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충돌이라는 것이 쌍방향인 게 아니고 싸움이라 해도 혼자 못 싸우잖아요. 그죠? 쌍방이 있는데 한쪽을 비밀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아이고, 그래, 가자 했던 것이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